그린란드에 끼어들면 무력 개입도 불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린란드를 향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국방력 강화가 시급해진 덴마크. 하지만 영하 30도의 그린란드에서 유럽산 무기들은 전부 고철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덴마크는 새로운 장비를 주문하려고 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모두 24개월 안에는 불가능이라는 대답뿐이었죠. 그렇게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하던 덴마크에게 손을 내민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은 덴마크에게 3개월 뒤 납기를 약속했고 혹한 테스트마저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소식이 퍼진 뒤 트럼프가 무력 개입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덴마크가 한국에 구조 요청을 보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무력 개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이 쉬도록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참 의장은 스크린만 보고 있었어요. 트럼프 발언 클립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배제하지 않겠다. 나토 동맹국 영토를 두고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던진 거예요. 저는 라스 레케, 덴마크 국방부 전략국장입니다. 22년째 조달과 전개를 담당하고 있죠. 그날 새벽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의장이 제 쪽을 봤습니다. 레케, 전개 가능 전력 재점검에.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포병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죠. 스크린 속 트럼프는 능글맞게 웃고 있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 아니었어요. 기자들이 다시 물었거든요. 정말 군사력을 쓸 수 있다는 겁니까? 트럼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선택지는 열려 있다. 의장이 클립을 멈췄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저는 22년 동안 이런 분위기를 본 적이 없었어요. 냉전 시절 소련 위협도 아니고 나토 종주국이 우리 영토를 거론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었어요. 화면 속 트럼프 얼굴이 아직도 눈에 밟혔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린란드 경계 등급 올린다. 공문 올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이 무거웠습니다. 경계 등급을 올리는 건 쉬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거든요. 총리실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직접 적어 보낸 거였어요. 이번 겨울 안에 전개 가능한 전력만 보고하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는 달랐습니다. 총리가 직접 손을 댄 문서는 명령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각 부대가 장비 목록을 다시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포병 일정표를 폈습니다. 유럽산 자주포 시험 기록이 눈에 들어왔죠. 운용 가능 판정이 없었어요. 혹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린란드에 포병 없이 겨울을 맞을 수는 없었거든요. 의장이 제 화면을 봤어요. 레케, 이거 뭐야? 저는 대답 대신 시험 기록을 띄웠습니다. 의장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번 겨울까지 시간이 석 달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작전실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누크 인근 해역에 정체불명 드론이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해안 레이더가 추적 로그를 저장하고 있었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발언이 채 식기도 전에 드론까지 뜬 거예요. 의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날아온 거야? 작전실이 답했어요. 특별 불가입니다. 통신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꿔 레이더 로그를 띄웠습니다. 드론 궤적이 점선으로 찍혀 있었어요. 누크 해안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궤적을 보면서 이가 갈렸습니다. 저게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우리 영공을 제멋대로 휘젓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경비정이 출동했습니다. 드론 예상 항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드론은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경비정이 접근하자 통신을 완전히 끊어버렸거든요. 방향을 확 틀더니 북쪽으로 사라졌어요. 레이더에서도 점이 지워졌습니다. 의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또 놓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거든요. 지난 2달 동안 비슷한 드론이 2번 더 나타났었어요.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접근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흔적이 없었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저는 레이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드론이 사라진 자리에 물음표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분했습니다. 우리 영공인데 우리가 쫓겨나는 꼴이었거든요. 합참 작전실이 메모를 올렸습니다. 다음엔 포병 전개로 억제해야 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메모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포병을 전개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손에는 혹한 시험을 통과한 자주포가 없었어요. 전개 창구가 이번 겨울로 당겨졌는데 장비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저를 봤어요. 레케, 포병 전개 가능한 거 맞아?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의장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는 시험 기록을 다시 띄웠습니다. 유럽산 자주포가 혹한 코스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어요. 저는 유틀란드 시험장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시험관 에밀 라르센이 전화를 받았어요. 라르센, 혹한 코스 기준 시간 다시 보내줘. 라르센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전략국장님, 지금 시험 중인데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알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라르센이 한숨을 쉬더니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시험 일정표가 화면에 떴어요. 시동, 사격, 재배치, 항목이 새로 추가돼 있었습니다. 혹한 환경에서 자주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코스였죠. 저는 기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동 3분, 첫 사격까지 5분, 재배치 7분. 합쳐서 15분 안에 끝내야 운용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숫자를 보니 더 답답했습니다. 15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맞추고 있었어요. 유럽산 자주포 팀이 지금 그 코스를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상 연결을 요청했어요. 시험장 화면이 회의실 스크린에 떴습니다. 영하 25도, 유틀란드 벌판에 자주포 한 대가 서 있었죠. 하얀 입김이 화면에도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험 시작 신호가 떨어졌어요. 유럽 장비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운전병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였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세 번째 만에 겨우 시동이 걸렸죠. 에밀 라르센이 기록표에 제 시도를 적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4분이 지나 있었어요. 기준 시간 3분을 넘긴 거였죠. 시작부터 초과였습니다. 의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거 통과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자주포가 포탑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움직임이 느렸어요. 혹한의 유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포탑이 목표 방향을 향하는 데만 1분이 넘게 걸렸어요. 에밀 라르센이 또 기록표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제발 빨리 쏴라,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자주포는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첫 사격이 나갔습니다. 기준 시간 5분을 훌쩍 넘긴 8분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끝난 거였죠. 재배치까지 합치면 20분이 넘을 게 뻔했어요. 에밀 라르센이 화면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거려. 훈련 종료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임무 시간 초과가 찍혀 있었어요. 의장이 스크린을 껐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포병 목록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번 겨울에 그린란드로 보낼 수 있는 자주포가 없었어요. 트럼프는 무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고, 드론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는 시험을 통과한 포병이 단 한 문도 없었죠. 의장이 저를 봤어요. 레케, 다른 방법 없어? 저는 일정표를 닫았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했어요. 유럽 공급사만 바라보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납기가 맞는 곳을 찾아야 했죠. 화상회의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마르셀 뒤풍 얼굴이 떴어요. 유럽 포병 컨소시엄 영업총괄이었죠. 파리 사무실 배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어요. 뒤풍 총괄.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뒤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뒤풍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레케 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 슬롯이 없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생산 슬롯이 없다니요. 우리가 계약을 논의한 지 6개월이 넘었거든요. 뒤풍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폴란드 물량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동유럽 주문이 밀려 있어요. 저는 화면에 일정표를 띄웠습니다. 이번 겨울 전개라고 적힌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뒤풍 총괄. 이게 우리 마감입니다.
석 달 안에 장비가 필요해요. 디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가 갈렸어요. 디퐁이 문서를 하나 띄웠습니다. 납기 일정표였어요. 거기 적힌 숫자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4개월. 2년이었어요. 디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표준 납기가 24개월입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추가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디퐁이 숫자를 적어보냈습니다. 기존 견적의 30%가 더 붙어 있었어요. 저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지금 화를 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대신 시험 기록을 꺼냈어요. 에밀 라르센이 보내온 혹한 시험 요약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띄웠어요. 디퐁 총괄. 이거 보셨습니까? 귀사 장비가 혹한 코스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디퐁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디퐁이 입을 열었어요. 그건 교육 문제입니다. 운용병 숙련도가 부족한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험 기록에는 분명히 제 시도가 여러 번 찍혀 있었거든요.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라니요. 디퐁이 덧붙였습니다. 추가 교육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해결됩니다. 또 돈이었어요.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카트린의 네르가르가 들어왔어요. 재정위원회 실무총괄이었죠.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잠시 멈추고 카트리네를 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카트리네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단가표였어요. 유럽 공급사가 보내온 견적서와 우리 예산표를 나란히 놓았더군요. 빨간색 표시가 잔뜩 찍혀 있었습니다. 예산 초과였어요. 카트리네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 조건으로는 재정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어요. 기존 예산 대비 45% 초과였습니다. 거기에 추가 비용까지 더하면 거의 2배가 되는 거였죠. 카트리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화상회의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디퐁이 새 문서를 띄웠어요. 저는 읽어봤습니다. 특정 부품 미탄약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디퐁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장비를 사시려면 부품과 탄약도 함께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른 공급사 제품과 호환이 안 돼요.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장비만 사는 게 아니라 부품과 탄약까지 묶어서 사라는 거였어요. 사실상 족쇄였죠. 한번 계약하면 평생 그쪽에서만 사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포병학교에 연락을 넣었어요. 호환성 점검표를 새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기존 장비와 섞어 쓸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포병학교 담당자가 답했어요. 점검에만 2주일이 걸립니다. 시간이 또 밀리는 거였죠. 그때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헬레 브란트, EU 공동조달 규정 담당이었어요.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공동조달 절차를 먼저 맞추십시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EU 규정에 맞춰 서류를 다시 작성하라는 거였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공동조달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3주가 걸리거든요. 회의 일정이 하루 밀렸습니다. 내일 예정이었던 조달위원회 회의가 모레로 넘어갔어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이번 겨울까지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디퐁은 24개월을 말하고 EU는 절차를 말하고 우리 예산은 초과 상태였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죠.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합참 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합참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보고서 올려야 합니다. 총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합참 담당자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국장님, 솔직하게 올려도 됩니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합참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공백 위험 높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재 상태로는 그린란드의 포병을 전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공백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트럼프는 무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고, 드론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병 하나 제대로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카트리네가 아직 앉아 있었어요. 단가표를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르가르 총괄, 다른 선택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트리네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른 선택지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럽 공급사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옵션도 비교해봐야 해요. 카트리네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자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유럽 공급사 하나만 바라보는 건 위험했거든요. 납기도 안 맞고, 가격도 안 맞고,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옵션이 필요했어요. 저는 실무진을 불러 모았습니다. 옵션 3개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라. 담당자가 물었어요. 어떤 옵션을 넣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럽 공급사는 당연히 들어가야 했어요. 이스라엘 쪽도 접촉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한국안도 넣어라. 담당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자주포가 혹한 환경에서 운용 실적이 있다고 들었어. 일단 비교표에 올려봐. 담당자가 회의록에 적었습니다. 한국안 포함이라는 문장이 남았어요.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이게 답이 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유럽 공급사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비교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조달위원회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카트리네 네르가르, 옌스 홀름 국방위원, 그리고 실무진 여러 명이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표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가지 옵션을 정리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 이스라엘, 한국. 표의 첫 번째 열을 가리켰습니다. 전개 가능 시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열을 맨 위로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납기였거든요. 유럽 컨소시엄 칸에는 24개월이 적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12개월이었고 한국은 3개월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옌스 홀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카트리네 네르가르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요. 국장님. 저는 멈췄습니다. 카트리네가 예산표를 꺼냈어요. 전개 시점만 볼 게 아닙니다. 유지비가 불명확하면 재정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트리네가 비교표의 유지비 열을 가리켰어요. 유럽 컨소시엄은 연간 유지비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칸은 비어 있었어요. 카트리네가 말했습니다. 이 칸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산 승인이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트린의 말이 맞았거든요. 납기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유지비에서 발목 잡히면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어요. 유지비 항목을 채워야 했죠. 그때 화상회의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쪽이었어요. 오렌 랩이라는 사람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포병 비탄약 패키지 중개인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레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덴마크 친구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너무 적극적이었거든요. 레비가 제안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하시면 납기를 더 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읽어봤어요. 가격은 유럽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적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수량의 절반밖에 안 됐죠. 저는 물량, 항목에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항목도 체크했어요. 이스라엘 장비는 기술 이전에 제약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나 김이 들어왔어요. 제덴마크 한인 2세로 조달 통역을 맡고 있었죠. 안나 김 뒤에 한국 사람 2명이 따라왔습니다. 김영수 전무와 박종호 전역 대령이었어요. 김영수 전무가 방산 수출 협상을 총괄하고 박종호 대령이 현장 운용과 훈련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전무가 인사를 했어요. 레케 국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전무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일정표였습니다. 저는 받아서 읽어봤어요. 교육, 정비, 부품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에 모든 게 정리돼 있었죠. 저는 일정표를 자세히 봤습니다. 납품부터 교육, 정비 지원, 부품 공급까지 전부 3개월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번 겨울 전개가 가능한 일정이었죠. 저는 전개 창구 아니라고 적힌 칸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김영수 전무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저희는 이미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혹한 환경 운용 경험이 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정상 작동했어요.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혹한 운용 실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유럽 장비가 시험에서 떨어진 이유가 바로 혹한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비교표의 한국 칸에 혹한 운용 실적이라고 추가했습니다. 옌스 홀름이 손을 들었어요. 국방위원회 중진이었죠. 잠깐, 국장.
저는 멈췄습니다. 홀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럽을 건너뛰면 외교가 흔들립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홀름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EU 회원국입니다. 유럽 공급사를 제치고 아시아 장비를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연대가 무너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홀름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홀름 의원, 공백이 더 흔들립니다. 총리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린란드에 포병 없이 겨울을 보내면 그게 유럽 연대입니까? 홀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오랜 레비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화면 속 레비가 새 숫자를 보여줬어요. 확실히 매력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보안팀에서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자료 반출 금지. 이스라엘 측이 요청한 기술 자료가 보안 규정에 걸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메모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이 싸도 보안 문제가 있으면 소용없었거든요. 우리 기술 자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 안 됐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옵션에 보안 검토 필요라고 표시했어요. 레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한국 쪽으로 돌렸어요. 김영수 전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나 김이 손을 들었어요. 국장님,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저는 안나 김을 봤습니다. 안나 김이 서류를 꺼냈어요. 아까 통역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건 조건표가 아니라 일정표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안나 김이 설명했습니다. 조건표는 협상 여지가 있다는 뜻이고 일정표는 확정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측은 이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확약한 겁니다. 저는 다시 일정표를 봤어요. 확정된 계획이라는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협상할 필요 없이 이대로 가면 된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오해가 풀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비교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유럽은 납기가 안 맞고 이스라엘은 물량과 보안이 문제였어요. 한국만 전개 창고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어요. 혹한 시험 기록이었죠. 김영수 전무가 운용 실적을 말했지만 우리 시험장에서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장비를 유틀란드 시험장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김영수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같은 코스에서 비교하는 게 공정하죠. 저는 결제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일 코스 재시험 참관단 승인 요청서였어요. 내일 시험장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을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 시험에서 기록이 안 나오면 한국안도 빠지는 거였거든요. 저는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비교표가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어요. 유럽, 이스라엘, 한국. 세 옵션 중에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정은 아니었어요. 내일 시험장에서 기록이 나와야 했죠. 저는 김영수 전무를 봤습니다. 내일 유틀란드에서 뵙겠습니다. 김영수 전무가 고개를 숙였어요.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유럽 장비도 시험 전에는 자신 있어 했거든요. 결과는 시험장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거였습니다. 제 시험에서 기록이 갈리지 않으면 한국안은 다시 빠질 수 있었거든요. 유틀란드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23도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코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에밀 라르센이 이미 와 있었어요. 시험관 라르센이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띄웠습니다. 국장님, 로그를 서버에 올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타임스탬프가 줄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어제 시험한 유럽 장비 기록이었죠. 시동 시간, 사격 시간, 재배치 시간이 전부 찍혀 있었어요.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기준 시간을 초과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속이 답답했어요. 어제 시험도 실패였던 겁니다. 라르센이 말했어요. 오늘 한국 장비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코스로 진행합니다. 박종호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K9 현장 운용과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박종호 대령이 라르센에게 인사를 했어요. 시험관님, 절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르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일 코스입니다. 시동 3분, 첫 사격 5분, 재배치 7분, 합쳐서 15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박종호 대령이 메모를 했어요. 라르세니 기록표에 절차 동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긴장됐어요. 같은 조건에서 시험하는 거였거든요. 유럽 장비가 떨어진 그 코스를 한국 장비도 똑같이 돌아야 했습니다. 공정한 비교였죠. 하지만 그만큼 부담도 컸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한국안도 끝이었거든요. 먼저 유럽 장비가 재시험을 했습니다. 라르센이 시작 신호를 보냈어요. 운전병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끊겼어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였죠.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겨우 시동이 걸렸습니다. 라르센이 기록표에 제 시도를 적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4분이 넘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패턴이었죠. 포탑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느렸어요. 유압이 혹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첫 사격이 나갔어요. 8분이었습니다. 기준 시간 5분을 훌쩍 넘겼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제 배치까지 합치면 또 20분이 넘을 게 뻔했습니다. 이제 한국 장비 차례였습니다. K9 자주포가 시험장에 들어왔어요. 박종호 대령이 운용병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라르센이 시작을 알렸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운용병이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단번에 켜졌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 번에 시동이 걸린 거였거든요. 라르센이 기록표를 봤습니다. 시동 2분 40초. 기준 시간 3분 아니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포탑이 돌아갔어요.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유럽 장비와는 확연히 달랐죠. 목표 방향을 향하는데 30초도 안 걸렸어요. 첫 사격이 나갔습니다. 4분 50초였어요. 기준 시간 안 표시가 켜졌습니다. 라르센이 재배치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K9이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눈밭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속도가 빨랐어요. 6분 30초 만에 새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기준 시간 7분 아니었죠. 라르센이 기록표에 숫자를 적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동, 사격, 재배치 전부 기준 시간 안에 들어온 거였어요. 합계 14분 20초, 15분 제한을 40초나 앞당겼습니다. 라르센이 저를 봤어요. 국장님, 한국 장비는 통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운용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장비가 나타난 거였죠. 라르센이 비교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유럽 장비와 K9의 기록이 나란히 놓였어요. 시동 시간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유럽 장비는 4분 20초, K9은 2분 40초였어요. 사격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유럽 장비는 8분, K9은 4분 50초였습니다. 재배치 시간은 더 벌어졌어요. 유럽 장비는 12분, K9은 6분 30초였죠. 유럽 장비 칸에는 초과가 빨간색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K9 칸에는 기준 시간 안이 녹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그 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같은 조건, 같은 코스에서 이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옌스 홀름이 입을 열었어요.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잠깐 교육을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홀름을 봤어요. 홀름이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 장비도 운용병이 익숙해지면 기록이 나올 겁니다. 라르센이 고개를 저었어요. 홀름 의원님, 이건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라르센이 기록표를 넘겼습니다. 지난 3개월간 같은 코스에서 6번 시험했습니다. 한 번도 기준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라르센이 문장 하나를 읽었습니다. 재연 실패. 기록표 맨 아래에 적힌 결론이었어요. 홀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라르센이 고마웠어요. 숫자로 말해주니까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카트린의 네르가르가 손을 들었어요. 역시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유지 패키지 항목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김영수 전무를 봤어요. 김영수 전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일정표였죠. 카트리네가 유지 패키지 항목을 가리켰어요. 여기 부품, 정비, 교육이 전부 포함돼 있습니까? 김영수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약 금액에 전부 포함입니다. 추가 비용 없습니다. 카트리네가 예산표를 펼쳤어요. 포함 체크를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유지비 문제가 해결된 거였거든요. 유럽 공급사는 부품과 탄약을 별도로 사라고 했었죠. 한국은 전부 묶어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전무가 일정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전개, 교육, 정비, 일정이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 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납품 후 2주 안에 교육이 시작되고, 한 달 안에 정비 체계가 구축되고, 석 달 안에 전개가 완료되는 일정이었어요. 이번 겨울 일하는 칸이 표맨 끝에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수 전무를 봤어요. 여기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김영수 전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떤 도장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번 겨울 칸을 가리켰어요. 이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확약입니다. 김영수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저는 그 서명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열었습니다. 첫 줄이 비어 있었어요. 원래는 조달 옵션 비교 회의라고 적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험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연은 곧 피해다. 회의록 제목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연은 곧 피해다. 24개월을 기다리면 그린란드는 2번의 겨울을 포병 없이 보내야 했어요. 트럼프는 무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고, 드론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회의록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결제 라인을 움직여야 했죠. 기록은 나왔어요. 남은 건 정치였습니다. 로비와 규정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실무진들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일이 터진 거였죠. 저는 책상에 앉아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메일이 쏟아져 있었어요. 대부분 의원실에서 온 것들이었죠. 저는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유럽 연대와 덴마크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자료였습니다. 마르셀 뒤퐁이 만든 거였어요. 유럽 포병 컨소시엄 영업총괄이 의원실마다 이 자료를 돌린 거였죠. 저는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아시아 장비 도입은 유럽 연대를 해친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서 로비를 시작한 거였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옌스 홀름이 들어왔어요. 손에 그 자료를 들고 있었죠. 저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홀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레케 국장, 이거 봤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홀름이 자료를 테이블에 탁 내려놨어요. 유럽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유럽을 버린다는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가 갈렸어요. 홀름은 처음부터 유럽 공급사 편이었거든요. 시험 기록이 나와도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였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의원님, 시험 결과를 보셨잖습니까? 유럽 장비는 혹한에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홀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록이 전부가 아닙니다. 점심 무렵에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장비는 임시 방편이라는 기사였어요.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했더군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흘린 거였죠. 안나 김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떤 질문들이야? 안나 김이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왜 유럽을 버리느냐? 한국과 거래가 있느냐? 임시방편 아니냐?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리스트를 읽으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안나 김이 말했어요. 대변인실에 전달해 놓겠습니다. 답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론전까지 시작된 거였죠. 오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옌스 홀름이 또 손을 들었어요. 표결을 연기해야 합니다.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홀름이 계속 말했어요. 유럽 의회 반응을 봐야 합니다. 지금 밀어붙이면 외교 문제가 생겨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화면에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얼굴이 떴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거였죠.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홀름 의원.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공백이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홀름이 멈칫했습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린란드에 포병 없이 겨울을 보내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의원님이 지시겠습니까? 홀름 얼굴이 붉어졌어요. 총리가 회의록에 문장을 남겼습니다. 공백 책임 소재 확인 요망. 홀름이 입을 다물었어요. 카트리네 네르가르가 예산표를 꺼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카트리네가 뭘 지적할지 몰랐거든요. 카트리네가 유럽 공급사 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빨간 줄이 쳐져 있었어요. 추가 비용 강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트리네가 설명했어요.
유럽 공급사는 부품과 탄약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납기를 당기려면 추가 비용도 내야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트리네가 한국칸을 가리켰어요. 여기는 패키지 포함입니다. 부품, 정비, 교육이 전부 계약 금액에 들어가 있어요.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산 담당자가 한국 편을 든 거였거든요. 저는 카트리네가 고마웠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렌 랩이었어요. 이스라엘 중개인이었죠.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비가 말했어요. 레케 국장, 비공식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무슨 제안입니까? 레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공식 견적보다 20% 할인이요. 단, 서류에는 남기지 않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비공식 할인이라니요. 그건 뇌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레비 씨,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 보안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출입 기록을 강화해야 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결제 문서를 열었어요. 첫 줄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문서가 내각으로 올라가면 총리가 직접 보게 될 거였거든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왜 유럽이 아니라 한국인지, 왜 지금 결정해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지연은 곧 피해다. 3개월과 24개월의 차이는 국민 생명과 안보의 차이다. 이 문장을 결제 문서 첫 줄에 넣었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서가 내각 결제함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결제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최종 사인 조건을 확인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총리가 뭘 물어볼지 몰랐거든요. 화상 연결이 됐어요. 총리가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레케 국장, 이번 겨울 정계가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측이 일정표에 서명했습니다. 3개월 안에 정계 가능합니다. 총리가 문서를 넘겼어요. 이번 겨울 정계 가능이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총리 서명이 나온 거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절차가 남아 있었어요.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헬레 브란트였어요. EU 공동조달 규정 담당이었죠.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공동조달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EU 규정대로 하라는 압박이었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공동조달 절차를 밟으면 최소 3주가 더 걸리거든요. 그럼 이번 겨울 정계가 어려워져요. 저는 법무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긴급조달 특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줘. 법무팀이 답을 보내왔어요. EU 규정 제32조에 긴급조달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안보 위협이 명백할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복사했어요. 회신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헬레 브란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조달 특례 조항을 적용합니다. 안보 위협이 명백합니다. 첨부 파일로 트럼프 발언 클립과 드론 추적 로그를 넣었어요. 그린란드 경계 등급 상향 공문도 함께 보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손이 떨렸어요. EU와 정면 충돌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절차를 기다리면 겨울이 지나가 버려요.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어요. 서명만으로 끝이 아니었거든요. 교육, 정비, 보급을 같은 주에 바꿔야 했습니다. 현장을 갈아 끼우는 작업이 남아 있었어요. 서류보다 더 어려운 게 기다리고 있었죠. 새벽에 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봤어요. 법무팀에서 보낸 메일이었죠. 긴급조달 특례 조항 발동 문서 검토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법무팀이 조항을 다듬어 놓았더군요. 안보 위협 명시, 시험 기록 첨부, 납기 비교표 포함. 빈틈없이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결제 시스템에 올렸습니다. 긴급조달 조항 발동 요청서였어요. 이게 승인되면 EU 공동조달 절차를 건너뛸 수 있었죠. 3주가 단축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면서 심장이 뛰었어요. 계약 절차 일부가 짧아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내각 승인만 남았습니다. 오전에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정계 우선 서명을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거든요. 담당자가 문서를 보내왔어요. 총리 서명이 찍힌 정계 일정표였습니다. 이번 겨울 정계 우선이라는 문구가 굵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각 부대에 배포했어요. 정계 일정표가 새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일정은 폐기됐어요. 새 일정에는 K9 자주포 배치 날짜가 박혀 있었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석 달 안에 그린란드에 포병을 전개해야 했어요. 시간이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총리가 길을 열어준 거였죠. 점심 무렵에 헬레 브란트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열었어요. 이유가 거부하면 다 틀어지는 거였거든요. 메일 본문을 읽었습니다. 긴급 조달 특례 조항 적용을 확인합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승인이었어요. 헬레 브란트가 특례 문구가 들어간 결제를 확인해 준 거였죠. 규정 위반 경고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숨이 나왔습니다. 이후 장벽을 넘은 거였거든요. 이제 절차 문제로 시간을 끌 일이 없었어요. 저는 실무진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후 승인 나왔다. 계약 절차 진행해라. 사무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포병학교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교육 교범을 새로 편다는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기존 유럽 장비 운용 절차가 폐기 목록으로 내려가 있었죠. 새 교범에는 K9 운용 절차가 들어갔어요. 시동 순서, 사격 절차, 재배치 방법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포병학교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국장님, 교관들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측에서 교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대령이 직접 지휘합니다. 포병학교장이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범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도 바꿔야 했습니다. 손에 익은 절차를 버리고 새로 배워야 했죠. 유틀란드 시험장에서 첫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박종호 대령이 코스를 진행했어요. 시동, 사격, 재배치를 한 세트로 묶어서 돌렸죠. 저는 화상으로 지켜봤습니다. K9이 눈밭에 서 있었어요. 박종호 대령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단번이었죠. 포탑이 돌아갔습니다. 목표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어요. 첫 사격이 나갔습니다. 에밀 라르센이 기록표를 봤어요. 기준 시간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재배치가 시작됐어요. K9이 위치를 바꿨습니다. 또 기준 시간 아니었죠. 라르센이 연속으로 기준 시간 안 표시를 남겼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첫날부터 기록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카트린의 네르가르가 예산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또 뭘 지적하려나 싶었어요. 그런데 카트린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국장님, 예산표 정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부품, 정비 포함이라는 항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 패키지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 거였죠. 카트리네가 설명했어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유지비 질문이 줄어듭니다. 별도 구매가 아니라 패키지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정위원회에서 유지비 문제를 계속 물었거든요.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카트리네가 말했어요. 국방위원회 보고 때 이 표 쓰세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예산 담당자가 든든한 지원군이 된 거였죠. 저녁에 군수 보급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품 분류 코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보급창으로 갔습니다. 창고가 어수선했어요. 기존 유럽 장비 부품들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K9 부품은 분류 체계가 달라요. 코드를 전부 새로 매겨야 합니다. 저는 창고를 둘러봤어요. 선반 배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선이 새로 그려진 거였죠. 담당자가 말했어요. 2주일이면 정리됩니다. 그 전에는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상 계약은 끝났지만 현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창고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갔습니다. 김영수 전무가 인수인계 일정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열어봤어요. 납품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맨 위에 그린란드 전개 물량이라고 표시돼 있었죠. 우선순위로 잡힌 거였어요. 김영수 전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장님, 그린란드 물량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본토 배치부는 그 다음입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우리가 가장 급한 건 그린란드였거든요.
트럼프가 무력을 거론했고 드론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부터 채워야 했어요. 김영수 전무가 말했어요. 3주 안에 첫 물량이 도착합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이번 겨울 전개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밤에 박종호 대령에게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훈련 결과 요약이었어요. 저는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표가 있었죠. 오늘 진행한 코스별 기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시동 시간, 사격 시간, 재배치 시간. 전부 기준 시간 아니었어요. 맨 아래에 에밀 라르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운용 가능이라는 판정이었죠. 저는 그 도장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한 장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 통과, 훈련 성공, 운용 가능 판정.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내일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거였습니다. 이제 기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기록이 쌓이면 관심도 따라오게 마련이었거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코펜하겐 야경이 보였어요.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석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어요. 트럼프 발언, 드론 출현, 유럽 장비 실패, 모든 게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K9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돌아가고, 부품이 오고, 전개 일정이 잡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바쁠 거였거든요. 기록이 쌓이면 주변국도 관심을 갖게 될 거였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같은 혹한 환경을 가진 나라들이었죠. 그리고 유럽 공급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습니다. 조건을 바꿔서라도 다시 들어오려고 할 게 뻔했어요. 아침에 이상한 메일이 돌고 있었습니다. 북유럽 국방 실무망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덴마크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발신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랜 랩이었어요. 이스라엘 중개인이 북유럽 채널에 글을 올린 거였죠.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계약에서 밀려나니까 뒤에서 흠집을 내려는 거였어요. 안나 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나 김이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안나 김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실무 채널에 판정표 요약을 올렸습니다. 에밀 라르센이 작성한 혹한 시험 기록이었죠. 숫자가 담긴 표였어요. 레비의 말보다 기록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만든 거였습니다. 오전에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거였어요. 카리 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유럽 공동구매 실무자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저는 회의에 참석했어요. 화면에 니만 얼굴이 떴습니다. 니만이 말했어요. 레케 국장, 덴마크 시험 기록을 봤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뭘 물어볼지 몰랐거든요. 니만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한 판정 기준이 인상적이에요. 노르웨이도 비슷한 환경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니만이 제안을 했습니다. 북유럽 실무 화상회의를 열고 싶습니다. 덴마크 기준을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 기록을 공유하면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가질 거였거든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북유럽 실무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담당자들이 화면에 떴어요. 카리 니만이 회의를 진행했죠. 오늘 주제는 혹한 환경 장비 조달입니다. 니만이 덴마크 시험 기록을 화면에 띄웠어요. 에밀 라르센이 작성한 판정표였습니다. 시동 시간, 사격 시간, 재배치 시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니만이 말했어요. 이 기준을 공동 기준 후보로 검토하면 어떨까요? 핀란드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스웨덴 담당자도 동의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덴마크 기준이 북유럽 공동 기준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안나 김이 바빠졌습니다. 주변국 담당자들에게 전개 일정표를 공유했거든요. 저는 안나 김 옆에서 지켜봤어요. 메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기준이 뭡니까? 납기가 정말 3개월입니까? 교육 패키지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질문이 연달아 왔어요. 안나 김이 하나씩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질문 목록을 보며 생각했어요. 주변국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유럽 공급사 납기가 너무 길었거든요. 24개월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건 덴마크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도, 핀란드도,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안나 김에게 말했습니다. 질문 많이 오면 좋은 거야.
오후에 화상회의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마르셀 뒤퐁이었어요. 유럽 포병 컨소시엄 영업총괄이었죠. 저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뒤퐁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죠. 뒤퐁이 말했어요. 레케 국장, 조건을 재조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조건 말씀입니까? 뒤퐁이 새 제안서를 띄웠습니다. 납기를 18개월로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가격도 10% 낮췄더군요. 저는 제안서를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조건을 바꾸겠다니요. 시험에서 떨어지고 계약에서 밀리니까 급해진 거였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뒤퐁 총괄, 납기표부터 다시 내십시오. 뒤퐁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화면에 비교표를 띄웠어요. 18개월도 늦습니다. 우리는 3개월 안에 전개해야 해요. 이미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뒤퐁이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유럽 연대를. 저는 끊었습니다. 뒤퐁 총괄. 유럽 연대는 납기로 증명하는 겁니다. 24개월 기다리라고 하면서 연대를 말하면 안 됩니다. 뒤퐁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에 제안하실 때는 3개월 납기로 오십시오. 그때 다시 얘기하죠. 화상회의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럽 공급사에게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한국 장비는 임시 방편이라는 기사였어요. 같은 문장이 다시 나온 거였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에밀 라르센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국장님, 원본 로그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라르센, 무슨 뜻이야?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시험 원본 파일을 공개 저장소에 올리겠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전부 찍혀 있어요. 조작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원본을 공개하면 논란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라르센이 파일을 올렸어요. 몇 시간 뒤 기사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옌스 홀름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홀름이 또 유럽 연대를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홀름이 꺼낸 건 다른 질문이었어요. 왜 유럽 납기는 늘 늦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홀름이 계속 말했어요. 공개된 기록을 봤습니다. 유럽 장비는 혹한 시험을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더군요. 24개월 기다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홀름이 방향을 바꾼 거였거든요. 기록이 공개되니까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속으로 라르센에게 감사했습니다. 원본 공개가 효과를 본 거였어요. 오후에 카리니만이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북유럽 공동구매 초안이었어요. 저는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혹한 판정표가 첨부돼 있었어요. 덴마크 시험 기준이 그대로 들어간 거였죠. 니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레케 국장, 초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서를 읽었어요. 공동구매 물량, 공동유지 체계, 공동훈련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니만이 말했어요. 덴마크가 먼저 움직여줬으니 우리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덴마크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게 된 거였거든요. 북유럽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김영수 전무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전무님, 북유럽 공동구매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영수 전무가 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김영수 전무가 문서를 보내왔어요. 북유럽 공동 유지 패키지 초안이었습니다. 부품 공급, 정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로 묶여 있었죠. 여러 나라가 함께 쓸 수 있는 구조였어요. 저는 카린 이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만이 문서를 보더니 통합 정비 항목에 체크를 했어요. 이거 좋네요. 각국이 따로 정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한국 측이 한 발 앞서 준비해 둔 거였거든요. 저녁에 헬레 브란트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EU 공동조달 규정 담당이었죠. 공동조달 문구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절차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회신을 보냈어요. 긴급조달 특례 조항이 이미 승인됐습니다. 해당 문구로 진행합니다. 첨부 파일로 총리 서명이 찍힌 결제 문서를 넣었어요. 헬레 브란트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절차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어요. 덴마크의 선택이 덴마크만의 계약이 아니라 북유럽 공통 기준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결산 보고서에 서명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총리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총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리가 첫 페이지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곧 피해. 제가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문장입니다. 레케 국장.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석 달 전 새벽 회의실에서 트럼프 발언을 봤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가 결산 보고서에 서명하고 있었어요. 총리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이 찍혔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갔습니다. 국방 예산 표결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저는 방청석에 앉았어요. 의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옌스 홀름이 연단에 올라갔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홀름이 또 유럽 연대를 말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홀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홀름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저는 처음에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홀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봤습니다. 납기와 시험 기록을 봤어요. 홀름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에밀 아르센이 작성한 판정표였어요. 유럽 장비는 혹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4개월을 기다려도 보장이 없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홀름이 입장을 바꾼 거였거든요. 홀름이 계속 말했어요. 연대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납기로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마르셀 뒤퐁에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홀름이 그 말을 인용한 거였죠. 홀름이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에 찬성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의장이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찬성표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숫자를 세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과반을 넘었어요.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석 달간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표결이 끝난 뒤 카트리네 뇌르가르를 만났습니다. 카트리네가 예산표를 들고 있었어요. 국장님, 정리했습니다. 저는 받아봤어요. 중복 항목들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기존 유럽 장비 유지비와 새 K9 유지비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카트리네가 그걸 정리한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유지비 논쟁이 줄어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산 담당자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준 거였습니다. 카트리네가 말했어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카트리네 손을 잡았어요. 웨르가르 총괄도 수고했습니다. 카트리네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부딪히기만 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린란드 전개 일정표를 열었습니다. 포병 배치 날짜를 확정해야 했어요. 저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K9 부대가 누크에 도착하는 날이었죠. 일정표에 날짜를 적었어요. 합참에 전송했습니다. 잠시 뒤 합참에서 답이 왔어요. 공백 구간 없음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공백 구간 없음. 트럼프가 무력을 거론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공백이었거든요. 포병 없이 겨울을 보내야 할까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백이 없었어요. 그린란드에 K9이 배치될 거였습니다. 안나 김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국장님, 북유럽 실무망에 올릴 문서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조달 원칙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나 김이 설명했어요. 덴마크가 이번에 적용한 기준을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혹한 판정 통과. 납기 3개월 이내. 유지 패키지 포함. 저는 읽어봤어요. 우리가 석 달 동안 싸워서 만든 기준이 한 페이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 김이 말했어요. 이걸 실무망에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참고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려. 안나 김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같은 문장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담당자들에게 갔어요. 유틀란드 시험장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박종호 대령이 혹한 코스 재시험을 진행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화상으로 지켜봤습니다. 영하 27도였어요. 첫 시험 때보다 더 추웠습니다. K9이 눈밭에 서 있었어요.
박종호 대령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단번이었죠. 포탑이 돌아갔습니다. 사격이 나갔어요. 재배치가 끝났습니다. 에밀 라르센이 기록표를 봤어요. 전부 기준 시간 아니었습니다. 라르센이 도장을 찍었어요. 운용 가능. 저는 화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2번, 3번 시험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K9은 혹한에서도 움직였어요. 저녁에 칼이 니만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북유럽 공동구매 초안 최종본이었어요. 저는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혹한 판정표가 필수 첨부로 들어가 있었어요. 니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레케 국장, 덴마크 기준이 북유럽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니만이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포병을 조달할 때 이 판정표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덴마크가 길을 열어준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코펜하겐 야경이 보였습니다. 3달 전에는 이런 결과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그린란드 공백을 메우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었거든요. 밤 뉴스에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그린란드에 대해 물었어요. 대통령님, 여전히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트럼프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무력은 필요 없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트럼프가 말을 바꾼 거였거든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전에는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트럼프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상황이 달라졌다. 방송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 언급 철회.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3달 전 새벽에 봤던 그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말을 거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코펜하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영수 전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전무님도 수고하셨습니다. 3달이었습니다. 트럼프 발언, 드론 출현, 유럽 장비 실패, 로비와 압박. 그 모든 걸 뚫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판정표를 봤습니다. 에밀 라르센 도장이 찍힌 그 종이었어요. 운용 가능. 이 2 글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또 바쁠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도 될 것 같았어요. 덴마크의 선택은 한 번의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북유럽의 표준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덴마크 국방부 라스 레케 국장이 총리 앞에서 결산 보고서를 받아드는 장면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은 곧 피해다. 그 한 문장을 결제 문서 첫 줄에 적을 때 그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3달 동안 로비와 압박을 뚫고 시험장에서 숫자로 증명하고 끝내 북유럽 전체의 기준을 바꿔낸 거잖아요. 트럼프가 무력을 거론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K9 자주포가 영하 27도에서 단번에 시동 걸리는 장면.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장비가 북유럽의 새 표준이 됐으니까요. 선생님들, 저는 솔직히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독일 탄광갱도에서 석탄 가루 마시며 일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중동 사막에서 50도 넘는 열기 속에 파이프 용접하셨던 분들요. 구로공단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재봉틀 돌리셨던 분들이요. 그분들이 보낸 돈으로 이 나라가 컸고 그 기술이 쌓여서 오늘 K9 자주포가 됐습니다. 북유럽 눈밭에서 한 번에 시동 걸리는 그 장비, 선생님들 손에서 시작된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제 늙었다. 한 게 뭐 있나? 젊은 것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얼굴에 새겨진 주름 있잖아요. 그거 세월이 준 훈장이에요. 손등에 굳은 살 있잖아요. 그거 대한민국이 드리는 감사장입니다.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오늘 이 나라 없어요. 북유럽이 우리 장비를 선택하는 일도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영웅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선생님들 말동무가 되고 싶거든요. 심심하실 때 틀어놓으세요.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주무시기 전에 들으셔도 돼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선생님들, 요즘 많이 춥잖아요. 제발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하세요. 장갑도요? 아침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드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몸 어디 불편하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괜히 참으시다 큰일 나요. 선생님들 건강해야 저도 좋거든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정말 힘이 납니다. 독수리 탑업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선생님 마음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밤 거울 한번 보세요. 거기 비친 얼굴. 그게 대한민국을 만든 얼굴입니다. 스스로 토닥여주세요. 수고했다고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